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PBR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PBR, PER 뭐 이런 지표가 왜 필요하죠? 뭔가 표준화된 척도라고 해가지고 들이대고서 사냐 파냐 하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하는데 우리가 넣는다 그랬는데요. 가치평가, valuation이라 그러죠. 가치 산정, 가치 추정에 세 가지 다른 패밀리가 있다. 다른 족보가 다른 애들이에요. 이 가치 평가하는 거에 세 가지 큰 다른 어프로치가 있다. 첫 번째, 절대적 가치 평가가 있고, 두 번째, 상대적 가치 평가가 있고, 세 번째는 리얼 옵션 가치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절대적 가치 평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업 재무 시간에, 재무관리 기초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NPV 계산하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이 갑니다.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 흐름들이 있죠. 타임라인 쫙 그어가지고, 앞으로 뭐가, 이쪽으로 이제 화면상 보시면은, 타임라인 쫙 그어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면은, 그걸 현재 가치화 해가지고, 오늘날에 있어서 얼마라고 추산해야 돼. 거기에 할인율 들어갔었죠.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 오프. 보다 더 위험한 거면은 보다 더 높은 할인율로 후려치고, 안전한 거면은 낮은 할인율로 후려치고, 후려쳐지는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캐시플로우, 앞으로 얼만큼 현금 흐름이 있겠구나. 혹은 그 현금 흐름이 일정한 율로 증가하겠구나. 이러면은 안정기에 접어든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고든 그로스 모델이라는 걸 써가지고 디스카운트 했던 거 생각나실 겁니다. 이것도 무한급수가 된다는 거 생각나실 거고요. 자, 그러고서 이제 시그마 나오고 그러니까 문과분들 막 뒤집어지시고 이럴 수 있는데 정신줄 차리시고요. 이런 걸 우리는 이제 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라고 해가지고 절대적 가치평가법으로 배웠었습니다. 그 종류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Free Cash Flow to Firm, Free Cash Flow to Equity, Residual Income, 자녀 이익 산정법인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EVA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 등등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상대적 가치 평가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PBR, PER 이런 등등의 겁니다. 뭐냐면 마켓 프라이스를 갖다 집어넣고 그거를 something fundamental로 나눠주는 거. 이런 지표화하는 거예요. 어떤 스탠더다이즈된 표준화된 지표를 나름대로 표준화시킨 지표를 만들어서 비교하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리얼 옵션 가치 평가라고 했는데, 이건 블랙쇼울즈 공식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 학기의 범위가 절대 아니고요. 1번도 범위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블랙쇼울즈 공식 적용하는 거, 이건 어떤 때 써먹느냐 하면요,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마포에 쌍용인가요? 황금 아파트라고 있다면서요. 뭐예요? 이 아파트를 재개발하다 보니까는 금맥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이 금광을 이제 파가지고 이제 이걸 개발할 건가 아닐 건가 고민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그걸 땅 파가지고 금광석으로 팔아먹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광업권이 없어서 안 된대요. 자, 그럼 광업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 있죠. right. 그거는 어떻게 가치 산정을 할까요? 그거가 리얼 옵션 가지고서 가치 평가를 하는 거랍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어쩐 옵션이거든요. 이걸 갖다 행사해 말어. 이 광업권을 행사해 말어. 행사하느냐 마느냐는 뭐에 따라서 다르냐면은 금의 가격이 얼만큼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회주의적으로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right to exercise. 그래서 이런 어떤 콜 옵션으로 우리가 재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광업권 같은 거, 그런 이런 그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영화가 첫 판이 대박이 나면 두 번째 시퀄 2탄 무비, 3탄 무비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 2탄, 3탄 제작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첫 판에 얼만큼 첫 판이 히트를 하느냐에 따른 그 옵션, 콜 옵션이라고 우리가 재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블랙쇼울즈 공식을 적용해가지고 가치 산정하는 리얼 옵션 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얘네는 세 개가 전혀 다른 패밀리라고, 전혀 다른, 세 번째는 정말 다른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상당히 다르긴 한데, 결국엔 얘네도 요거에 1번도 2번에 많이 연동이 된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좌우지간에 중요한 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고 파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난 학기에 배우셨던 거 복습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DCF 보시면은, 이게 DCF는 워런 버핏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정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라는 거가 들어가고요.
이게 효율성이 등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기다리세요. 모조리 틀릴 수도 있다. 남들이 다 모조리 틀릴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로 막 난리가 났을 때 워런 버핏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다 현금화했다? 독고다이로 혼자 가는 거예요. 남이 와서 뭐 하든 말든. 니네 99%가 다 휩쓸려서 저쪽에 버블의 광기에 휩쓸리든 말든 나는 지금 너무 이 시장이 고평가됐다고 생각해. 캐시아웃 다 팔았어요. 그러고서 현금 들고 있는 거. 이런 식의 방법, 이걸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DCF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적으로 남이사 어떻든 말든 간에 나 혼자 독야청청 옳은 가치 추정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전제를 뭘 하냐면 장기 투자 전제예요. 워런 버핏이 뭐 1초 만에 치고 빠졌다, 3초 만에 치고 빠졌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몇 년 동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수많은 가정들과 정보를 집어넣어서 치밀하게 계산해야 돼요.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걸 DCF를 하다 보면은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인더스트리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저희 학생들 제 지도하는 동아리 코너에 보면은 DCF로 막 가치 산정하는 거 하기 위해서 한 학기를 아예 휴학을 해버리더라고. 이건 내 수업 좀 듣지. 그것조차도 안 듣고서 그냥 특정 인더스트리를 들고 파는 거예요. 미친 듯이 팝니다. 지 밸류에이션에 지가 미쳐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밀하게 계산하는 거 많은 배움이 또 있다.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이거를 남들한테 전달해주고 막 이제 펀드 매니저들한테 소개해주고 이 회사 좋아요. 내가 이거 스터디해봤는데 막 얘기하려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펀드 매니저들도 그거 다 들어주기 좀 쉽진 않겠죠.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독고다이로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거 뭐 거의 정몽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내가 보기엔 이것이 가치주 이것이야 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적 가치 평가 보시면은 마켓 프라이스, 이거를 something fundamental로 나누는 형태의 지표로 상대 비교를 하는 거죠. 이거는 한 주식 갖고서 여러 오랫동안 들고 파는 거라고 치면, 이거는 수천 개의 주식, 수백 개 혹은 수십 개의 주식을 통계적으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정은 뭐냐면 주식 가격들은 언제나 평균적으로 효율적이다. 뭔가 우리가 붙잡고 늘어져야 될 건 있거든요. 효율적인지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한다 그랬어요. 기다리세요. 항상 상대적인 고평가 저평가 주식들은 있다. 어느 시점에서건 수천 종목 수백 종목이 쫙 도열을 할 거 아니에요. PBR로 우리가 줄 세운다. 그랬으면 어떤 주식은 PBR이 40배, 어떤 주식은 아까 PBR이 뭐 1.6배 뭐 이렇게 막 쫙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쫙 이 디스트리뷰션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건. 내일 또 다르고 모레 또 다르고 계속 달라질 거예요. 한 달 후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각 시점별로 평균 PBR은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디비에이션, 편차가 되는 각각의 개별 주식들 같은 경우는 평균에서 벗어난 만큼 고평가 혹은 저평가 주식들이 항상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얘네가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은 효율적이고 앞으로 시장은 효율적으로 갈 거니까. 지금 당장은 비효율적이지만 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의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버블로 막 광기에 휩싸이면 어떡하냐? 상관없다고요. 광기에 휩싸이는 그때에도 평균은 효율적이라고 치자라고 그냥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정이 중요해요. 파이낸스에서는. 자, 그러고서는 나머지 그 상대적으로 더 고평가, 더 저평가 이런 것만 가지고서 상대적 저평가주들만 들고 있겠다. 이런 어프로치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버블에 휩싸인들 어떠하리, 크래시가 난들 어떠하리. 내가 들고 있을 거는 상대적인 저평가주. 내가 공매도 칠 건 상대적인 고평가주. 이런 식의 롱숏으로 가져가거나 뭐 하는 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제로 하는 건 뭐냐? 투자하는 기간이 짧아요. 1주에서 1분기,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쭉쭉쭉, 이게 디비에이션이 살짝 생겼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거니까. 이런 건 누가 써먹느냐? 펀드 매니저들, 헤지 펀드 매니저들 늘 주식을 담고 있어야 되거든요. 워런 버핏은 좀 특이하죠. 그 사람은 이 프라이빗 에퀴티로 그냥 독고다이로 가는 거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거 씁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추정 방식이 또 이런 거예요. 내 아파트 값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같은 동네에 같은 모델의 하우스가 얼마에 팔렸어 최근에. 그러면은 그거 따라서 가면 돼. 뭐 어느 동네에 무슨 그죠? 이걸 갖다가
DCF로 뭐 안방에서 나오는 캐시플로우는 얼마가 될 거고 무슨 화장실에서 나오는 용변기의 캐시플로우는 얼마가 될 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별로 쫙 해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하면은 그런 거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가는 실업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평가, 옆에 아파트가 얼마에 팔렸으니까 너도 그럴 거야, 대충 그럴 거야 라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상대적 가치평가 얼만큼 자주 쓰이나요? 대부분입니다. 80% 이상 주식 리포트가 이걸 써요. 그 다음에 이게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야 돼요. 앞으로 이번 시간에 보시겠지만은 회귀 분석 쓰이고요. 평균, 표준 편차 이게 무슨 뜻인지, 표준 오차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뭐냐? 전달이 빨라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백 개의 종목을 딱 갖다 놓고서 저평가된 거 한눈에 딱 발견하고서 펀드 매니저한테 보스님, 지금 XYZ 주식을 보십시오. 이거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ROE가 이렇게 좋은데 PBR은 한참 낮아요.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15초밖에 안 걸려. 자, 반면에 절대적 가치 평가는 여러분들이 온갖 거 얘기하다 보면은 바빠 죽겠는 펀드 매니저가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전달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노력도 걸립니다. 그런 장단점이 이렇게 있다. 그러고 나면은 PBR 이걸로 되돌아가서 이걸 움직이는 그럼 펀드멘탈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 펀드멘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재 가치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죠? 자, 보시면 펀드멘탈이라는 거는 사실 경제적인 드라이버, 경제적인 요소, 실체적인 요소, 그죠? 어떻게 돈이 될 건데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 펀드멘탈, 경제적인 요소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PBR이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PBR이 높으면은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 혹은 PBR이 1보다 낮으면 진짜 저평가, 1보다 높으면 고평가라고 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듣기 좋게 하는 얘기고요. 사실은 PBR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고 PBR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아까 PBR이 46배가 나왔잖아요. 지금 고평가입니까? 저평가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디펜드하기 나름인데 PBR이 46배씩이나 나오는 거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대비 성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ROE 같은 거 마진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 마진이 60%가 넘어가는 그런 신적인 경제 회사다. 그러면은 당연히 PBR이 높을 수밖에 없다. PBR이 높아도 고평가된 게 아니다.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런 펀드멘탈 PBR이 어떨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이버, 그죠? 요인이 뭔가 보시면 경제적인 요인, 그거는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좀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만 좀 참고 보세요. PBR 보시면은 Price per share 나누기 Book value per share가 됩니다. 뭐예요? 이거를 분모분자 약분할 수 있죠? 없어지면은 Price divided by Book value per share가 되는데 이건 사실 뭐냐면 마켓 캡이거든요. 시총입니다. 시총 나누기 자본총액이 돼요. 그죠? 자본총액 언제 시점? 과거 시점이 되겠죠. 작년 말. 분기 말 이런 식으로 되고요. 마켓캡 어느 시점? 지금, 오늘. 이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요, 마켓캡 시총도요, 좀 더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로 생각해 보면요, 가장 간단하게,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이제 배당 할인율 모델로 이제 집어넣어 보면은, 미래 배당액이 있겠죠? 내년이라고 치자고요. 내년에 기대되는 배당액 나누기, R-G, 뭐예요? 배당액이 일정 속도, G의 속도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 그 후려치는 그 할인율 갖고서 후려쳐가지고 현재 가치화 하는 거예요. 미래 배당액이 무한 타임라인에 나올 거 아니에요. 기대되는 것들. 그걸 갖다가 나눠주자 하는 겁니다. 현금화 하자는 거예요. 현가화 하자는 거예요. 현가화를 하면은요, 디비던드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실은 넷인컴, 그죠? 당기 순이익에다가 배당 성향을 곱한 겁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이퀘이션이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을 할 수 있느냐? 넷인컴 나누기 북 밸류 오브 에퀴티. 넷인컴은 금년까지 지난해 말까지
혹은 앞으로의 그죠? 금년도에 기대되는 넷인컴이라고 볼 수 있죠. 작년 말 북밸류 오브 에퀴티라고 치면은 작년 말 북밸류 오브 에퀴티를 가지고서 얼만큼 넷인컴을 금년에 만들 거냐 기대되는 넷인컴 그걸 갖다가 분수를 하면은 우리는 이걸 ROE (Return on Equ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주로서의 투자 수익률이 되겠죠. 얼만큼 내가 1달러를 투자했는데 얼만큼 이익이 온다. 장부가액상으로 수익성을 보여주는 거죠. ROE 대단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아웃 레이시오 이건 배당 성향이죠. 내가 넷인컴 1달러를 벌었으면 얼만큼을 주주들한테 환원하느냐. 여러분들 ESG 좋아하시죠? 가버넌스가 가장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메저가 되겠고요. 거기에 가버넌스의 핵심적인 게 뭐냐? 주주 환원을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되겠습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R-G, 요거는 자의 분모는 전체의 분모로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수학적 모델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PBR은 펀더멘탈 변수들 중 무엇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리고 무엇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ROE하고 페이아웃 레이시오하고 양의 상관관계, PBR하고 얘랑 양의 상관관계, 얘랑 양의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PBR은 요 두 개에 의해서 같이 올라간다.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분모에 보시면은 분모는 역으로 인버스 릴레이션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요 할인율. 뭔가 위험하면 할인율로 올라가잖아요. 그 위험하면은 할인율로 많이 후려치니까 지금 값은 싸지겠죠. 많이 후려쳐진 바람에. 그래서 위험이 높으면은 현재 PBR은 확 내려가요, 가격은. 그죠? 이게 음의 상관관계. 하나 더,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은 성장성이에요. 뭐냐면 성장성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PBR는? 자, 분모가 성장성이 높아지면 분모가 작아져요. R-G가 양수로서 막 축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얘는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네,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다, PBR 엄청나게 높아진다 하는 그 직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근데 여러분들 이제 수능에 얽매인 세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수능 시험에 얽매인 분들은 이 수학적으로 하렘에 이 분모에 보면 R-G라고 딱 박혀 있어가지고 요게 만약에 할인율보다도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더 높으면은 이게 음수가 나오는데 어쩌란 말이니? 라고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흥이 아니라 이 직관이라는 거예요. 그 성장성이 높으면은 그죠? PBR은 높게 나온다는 것까지만 딱 아시고 넘어가면 돼요. 보다 더 복잡한 거는 밸류에이션 시간에 배우면 됩니다. 다른 수업에서 하세요. 그 다음에는 페이아웃 레이시오,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는 회사 좋을까요, 나쁠까요? 환원을 많이 해주면 주주로서 땡큐죠. 지배구조가 좋고 이게 주주 환원을 많이 해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경영자가 삥 뜯어먹지 않는다. 돈을 딴 데로 꼽을 쳐두고서 딴 데다 낭비해 먹지 않는다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주 환원을 안 하고 회사의 CEO가 이 돈 아까운 돈인데 여러분들 그죠? 내 롤스로이스를 사는데 써먹어야 되겠어 라고 환원 안 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돈 낭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PBR 낮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ROE 수익성 높으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좋아하겠죠. 같이 올라간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살 주식과 팔 주식 이거를 좀 알아보는 방법이 또 이게 서포트 팩터 머신의 한 활용 형태로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야? 기겁하지 마시고요. 한번 같이 보세요. 이게 이제 기계학습 관측치들 몇 개를 다른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들 중 하나다라고 하는데, 그룹을 확실하게 갈라놓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건데요.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얘와 쟤를 싹 남한과 북한을 쫙 선을 그어가지고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곡선이 돼도 이건 벡터라고 보는 건데 그런 곡선들 혹은 직선들 이런 걸로 쫙 분리시키는 방법이에요. 아주 확실하게 나누는 방법. 살주식과 팔주식
이걸 쫙 구분 짓는 방법 하나도 요걸로 할 수 있다. ROE와 PBR을 기준으로 주식들을 바이셀로 구분 짓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회기선을 긋고 표준 오차로 밴드를 그어가지고 확실하게 바이셀로 분리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로축엔 항상 PBR 혹은 이 분자로 들어가는 아까의 상대적 가치평가에서 그 척도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가로축엔 뭐 집어넣느냐? 이 뭐예요? ROE 내지는 이 펀더멘탈 구성 요소, 그죠? 수익성이 좋을수록 PBR이 좋을 거야 하는 양의 상관관계, 데이터를 딱 집어넣으면 이렇게 쭉 확인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전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워낙 노이지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양으로 쫙 나온다고 쳐봐요. 회계선이 쫙 나왔어요. 그리고 이 노란 점들은 다 주식입니다. ROE가 아니라 이번에는 예상 매출액 성장률, 성장성이 좋을수록 PBR도 좋겠죠. 그런 걸 갖다가 성장성이 좋으면 PBR도 당연히 높은 건 뭐 놀랄 일 아니다 하는 거를 이 직선으로 쫙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회귀식이거든요. 회귀 방정식으로 리그레션, 회귀 분석으로 구하고요. 회귀 분석을 하면은 꼭 나오는 게 뭐냐면 표준 오차라는 게 나와요. 뭐냐면 표준 오차가 이 잔차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차가 뭐냐면은 이 각 점에서 요 노란 점 요거 보시면은요. 성장성이 20%다. 그러면은 이런 주식은 요 관계식에 의해서 성장성이 20%면은 매출액 성장성이 20%면은 PBR 나오는 거는 보통 2.5 정도 돼야지 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그레션 회귀 분석으로 예측되는 바인데 얘는 너무 올라가 있네. 5까지 올라가 있네. 2.5로 내려와야 되겠네 하는 걸 좀 알 수 있죠.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니, 성장성이 60%씩이나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성장성 강하니까 PBR도 엄청나게 높아서 한 4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얘는 이상하게 뭐 1배밖에 안 되네? 앞으로 올라붙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한 달 내지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자, 회기선이 그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그러면 요 정도 짧게 뭐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해서 다 무조건 막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투자 기회냐? 그거는 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많이 벗어나 있는 애들로 우리가 좀 봐야지 너무 근처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럼 많이 벗어났는지 아닌지는 뭘 기준으로 할 건데요. 보통 이제 표준 오차라는 걸 들이대가지고 하는 거예요. 표준 오차. 이 잔차, 요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가 잔차라고 하거든요. 이거 잔차들이 잔차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잔차도 있고 여기도 잔차 있고 여기도 잔차 있고 여기도 잔차 있고 이걸 갖고서 잔차들의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정도 퍼져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초록색 선으로 보여주죠. 근데 이 초록색 선을 벗어나서 있는 애들은 뭔가 단단히 잘못 가치 평가되어 있는 애들이다. 즉 이런 높은 애들은 내려올 게 확실하고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 애들 올라갈 게 확실하다. 얘네들보다는 확실하다기보다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준 오차를 갖고 선을 딱 그어요. 밴드를 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은 뭐 buy, 이쪽에 있는 애들은 뭐 sell,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한다. 투자 전략 뭐 이런 거는 공매도 친다. 얘는 매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투자 전략을 이렇게 해서 매도 매수 전략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요 회기선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런 애들은 앞으로 회기선으로 올라붙을 것이다. 그러니까 buy, sell 이렇게 하자 하는 거예요. 이거 투자 기간 얼만큼이라고요? 1분기 내지는 한 달. 짧게 단타로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워런 버핏식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막 3년 기다리면 안 돼요. 세상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다음 비디오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